주민이 좀 중심이 되어서 기관보다는 주민이 좀 중심이 되어서 자치분권을 실현해 보자. 그런 것들에 대한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주민주권을 주민자치회라는 걸로 앞으로 이제 다 주민자치회로 바뀔 예정이어서 주민자치회라는 주민대표 기구를 통해서 좀 멋지게 펼쳐보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지금 세 주제입니다. 자, 먼저 이제 자치분권과 주민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치분권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치분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지방자치하고 주민자치를 같이 보는 학자분들도 계시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좀 지방자치하고 주민자치는 약간은 좀 분리되어서 진행되는 듯한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라는 그런 어떤 두 축이 지금 이제 자치분권을 완성하고 꽃피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요, 요거 다음 거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서 요걸로 이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라고 하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을 전제로 한 자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중앙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좀 나누자. 지방정부랑 뭐 6대4로 하든 5대5로 하든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그것을 지금 한 8대2 뭐 이런 데서 7대3을 거쳐서 6대4 정도로 나누겠다. 이런 목표를 옛날에 이제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주로 지방자치를 얘기할 때는 이런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시도와 시군구 간에 이렇게 요 세 개 층위 간에 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중앙 집권 국가이잖아요. 분권이 안 된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서로 나누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어떤 그 자치분권은 주로 지방자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는 사실은 이 시군구가 시군구 밑에 설치한 읍면동하고의 관계에서 논의되는 것이죠. 사실 읍면동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기초지자체가 설치한 그냥 동사무소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다가 또 뭐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거 쓰는 게 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와의 관해서 요런 관계에서 이 읍면동 소위 이제 근린생활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적절히 이웃 적절하게 이제 규모로 되면 이렇게 잘라서 이제 동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뭐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방자치는 이 주민자치가 잘 되면 이런 것들이 사실 주민자치가 이게 전체적으로 잘 일어난다? 주민의 참여? 뭐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난다라면 지방자치가 잘 되는 거죠. 그죠? 참여 수준으로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맥락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뭐 자치회와의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랑은 성격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관끼리 얘기해요. 그죠? 기관 간의 얘기라 사실 문법도 같고 뭘 일하는 문법이나 원칙도 비슷비슷하고 신분도 다 어때요? 공무원들이시니까
괜찮은 뭐 어떻게 좀 분권하거나 뭐 이럴 때 염려가 있긴 하지만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읍면동에 가지고 있거나 또 뭐 시군구가 가지고 있는 읍면동에 관한 여러 가지 권한들을 주민자치를 하는 분들은 민간인이잖아요, 그죠? 소위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잖아요. 보통 사람에게 분권을 하고 예를 들면 뭘 위임하고 의논하고 하는 거는 그다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래서 의외로 이쪽에 관한 논의는 굉장히 좀 활발하게 또 시군구청장 회의, 뭐 시도지사 회의 이런 데서 굉장히 강하게 중앙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부분은 주민자치 부분은 의외로 좀 목소리도 좀 약한 것 같고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죠? 역시 시범사업 중이어서 뭐 얼마나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제도들을 보완하고 이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로 보면 이 제도가 지금 시범사업 중이긴 하지만 굉장히 결함이 많구나. 뭐 이런 얘기들은 현재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논의가 이제 자치분권의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 오늘 제가 주로 얘기하려는 것은 이제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미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주민자치 뭐 이럴 때 민자, 그죠? 또 주인 주자, 그죠? 이런 주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은 우리의 그런 어떤 헌법 정신, 뭐 이런 거와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거를 쓰기 시작한 지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 오래된 개념은 아닌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민국이라는 말을 언제 나라의 주인이 민이다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게 사실 정식으로 쓴 건 이때 아닐까요? 그죠? 이때 조선 때는 뭐 왕의 나라였죠. 그죠? 주인이 왕인 거죠. 우리는 그의 모두 소유물이고, 그죠? 신하이고. 근데 이제 또 뭐 이 조선의 말미에 대한제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도 이제 제국이라는 말 자체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역시 이것도 이제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나라를 잃었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겼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임시정부의 이름을요 대한민국이라고 써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대한제국이라고 그러지 않고 굉장히 심오한 의미잖아요.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우리가 주인이라는 게 정말 보편화된 그런 어떤 사상이지만 이때만 해도 이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민국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것도 정말 굉장히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찾아보니까 이때 이 독립운동가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셨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나라 이름 서르면 막 뛰쳐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국가를 설계할 수 있고 국가를 움직여 갈 만한 그런 어떤 지식과 이념과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때 이제 이런 걸 하신 분들을 보니까 이때가 이제 그 민주주의 시민혁명 무슨 혁명 이런 것들이 막 러시아도 붕괴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거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이제 결국은 민국이다라는 거를 이때 잡은 것 같아요, 방향을. 근데 이제 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국호로 이걸 그대로 승계를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사실은 탓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의 이름이 민국이 되는 거죠. 이게 민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국은 이 헌법 정신에 그대로 수용이 된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게 헌법의 원본인가 봐요. 이 국회감이 이게 있대요.
있다는데 제1조가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이제 천명을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아주 재밌는 학자들은 이게 너무 딱딱하니까 이렇게 헌법 다시 읽기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1항을 이렇게 요 관로 넣은 말까지 넣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권자임을 좀 제대로 느껴보자. 민주공화국임을 제대로 느껴보자. 이래서 이 헌법 읽기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1조 1항. 우리 대한국민이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제 이 우리 대한국민이 이렇게 선언한다. 우리는 법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또 제2항 대한국민이 말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우리 대한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우리 대한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제 관로에 말을 넣어가지고 읽는 헌법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주권자임이 아주 명백하게 헌법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헌법은 어떻게 바꾸죠? 바꾸려면 국민 투표로만 바꿀 수 있어요. 국회에서 절대로 못 바꾸는. 그래서 헌법을 잘 못 바꾸잖아요. 지금 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 됐지만 끼끗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법률 정도예요, 그죠?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만 바꿀 수 있어요. 뭐 굉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운영의 움직임에 국민의 삶의 기초가 되는 걸 여기에 삼고 있는데 그 첫머리가 이렇게 우리가 주권자임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거 많이 느끼셨나요, 혹시? 주권자인 것 같습니까? 내가 주인인 것 같습니까? 선거 때만 혹시 주인이라고 느끼시고 평소에는 안 느끼시나요? 선거 때 특별히 주인이라는 걸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와서 막 길거리 서서 절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 오랫동안 500년 이상 왕의 나라이고 우리가 해방된 지 이게 대한민국으로 수립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니잖아요. 또 그 중간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6.25 겪고 독재 시대 겪고 이러면서 사실은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주인 노릇 한번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원래 약속했듯이, 우리가 천명했듯이 주인 노릇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인 노릇을 모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모든 일에 우리가 가서 껴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통치권을 위임하는 대의제도라는 걸 채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서천군에 우리가 뽑은 우리를 대신해서 서천군 일을 좀 해달라고 뽑은 분은 누구예요? 예? 군수님이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을 좀 견제도 하고 이렇게 그분이 내놓은 안도 검토하고 이렇게 약간 견제하고 원칙, 서천군 운영에 관한 원칙, 대원칙 마련하는, 그게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하죠? 의회가 하는 거죠. 그러면 군수님이 혼자 일하나요? 집행부를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할 사람을. 그건 누구죠? 공무원이죠. 그래서 공복이라고 그러죠, 옛날로 치면. 요즘에도 공복이라는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공복, 대의제도 하에서는 대표를 뽑고 우리 모두가 다 국가 운영, 시 운영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대표를 뽑고 그를 견제하도록 의회 제도를 만들고 또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이제 공무원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를? 누가 했어요, 그걸? 예,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의 대표로 이분을 뽑고, 그죠? 시의원도 뽑고, 구의원도 뽑고, 여기는 군의원도 뽑고, 공무원은 좀 다르죠. 이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의사결정권 이런 걸 그 군수나 이 의회처럼 갖지는 않는 거죠. 실제로 집행하는, 그래서 집행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최근에 오면서 이 주민주권과 관련된 얘기 중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주인인 것 같은데, 그죠? 돈도 주고 뭐 다 줘가지고 뽑아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이 시민의 대표가 이제 우리가 임기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군수는 4년, 또 저기 의회도 4년 이런데 이 시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어요. 최근에 와서 못마땅해. 이게 영 우리랑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시민의 요구를 거슬러도 직접 마땅하게 통제할 수단 같은 게 지금 현재는 미비한 상태다. 아주 미비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대의제가 운영되는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사실은 주권 재민 사상이 헌법에도 명시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상적으로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시를 다스려 달라, 군을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엘리트들인 거예요. 엘리트들에게 주권을 양도하고 실제로는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한 참여를 배제당하는 우리가 만든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제당하는 그런 어떤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 대의제도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최근에 와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너무 엘리트 중심으로 가는구나. 그죠? 뭐 우리가 뭐 하시는 분들이 군수님 이런 분들은 누가 주로 하시나요? 뭐 국회의원이나 뭐 군수나 뭐 이렇게 다 보면 굉장한 엘리트, 행시 붙었거나 거의 뭐를 지냈거나 변호사를 했거나 뭐 그죠? 굉장한 엘리트들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정치에 대한 불신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위임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예산이 뭐 1조 원이라면 1조를 가지고 이 서천군 1년 운영하라 라고 해놓고 우리가 무관심하면 어떨까요? 무관심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이 그 사람들 뭐 뽑아봤자 또 그렇고 저렇고 그냥 무관심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대의제의 결함 때문에 오는 한계 같은 게 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대의제를 좀 보완하는 제도, 주민들이 대의제라는 걸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없앨 수는, 직접 민주주의로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없으니까 이런 보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로 뭐 위원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라 이런 것도 마련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참여 방식들, 그 다음에 조례도 의회에서 안 만들어주면 우리가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좀 만들 수 있겠지. 국민이 직접 좀 만들어는 제도, 주민 소환, 주민 투표, 또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좀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해보자.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것들보다 굉장히 이 대의제를 보완하는 주민주권 실현에 굉장히 강력한 제도가 저는 주민자치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이 대의제도가 작동하는 환경하에서 우리가 이제 끼어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이제 굉장히 요즘에 와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부분들은 주민주권 자체는 이 지방자치에서도 핵심이고, 그죠? 또 이렇게 주민자치에서도 핵심인 그런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앞섰기 때문에 이제 좀 생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요, 주민주권 사상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주민주권 사상. 이게 이제 민주주의 발전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어떤 뭐 일종의 사상 내지는 뭐 개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민과 국민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제 헌법에 보면 국가 차원에서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역에서도 우리가 주인이 된다는 거는 그것은 주민주권이라고 해요. 앞세 것이 이제 국민주권이라면. 그죠? 우리가 국민주권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은 얘기를 들으셨어요. 여기저기서. 그죠? 아까 이제 헌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들으셨는데, 이 주민주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새롭게 좀 성찰해서 내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면, 그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면 주민은 지역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지역에서도 주인 노릇 하자. 국가에서도 주인 노릇 해야 되지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국민사회에서는 상당히 국가 차원의 뭐에 좀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다루는 이슈들 보면 상당히 국가 차원의 이슈들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지방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더 좁게는 공동체라든가 뭐 이런 데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는 그 대의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 제대로 작동되게 해보자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여기는 풀뿌리 민주주의면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라든가 뭐 이건 생활 정치 중심이고 이런 게 뭐 사회적 가치, 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는 일상적인 삶, 또 일상에서 그 뭐 가까운 지자체들이 만들어내는, 가까운 관공서가 만들어내는 공공 서비스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국민주권 시대를 넘어서 이제 주민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자치분권의 핵심 사상이기도 해요. 그렇죠? 좀 다른 것 같습니까? 국민주권하고 주민주권이 좀 다른 것 같습니까? 네. 최근에 와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주권을 넘어서 주민주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 국민주권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도 국민교육 헌장 못 외우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렇죠. 저도 이거 못 외우면 그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안 보냈던 것 같아요. 그죠? 모든 곳에 이게 있고, 얼마나 열심히 외웠는지 지금도 외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실제로 학교도 이제 지금 초등학교로 변했잖아요, 이름이. 오죽하면 얼마나 국민을 기르고 싶었으면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썼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비판을 받아서 학교를 초등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이게 우리가 너무 이런 거에 몰입되어 있었다라는 거입니다. 그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 지방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굉장히 중앙 집권 내지는 국가주의, 뭐 국가 중심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폐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이거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국민주권을 넘어서 주민주권으로 갈 때 이제 좀 뭐 어떻게 보면 지방도 살고 나라 전체가 골고루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을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보고요. 출범 초기에는 연방제 법원과는 자치분권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게 연방제라는 거는 미국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미국은 그 51개 의주인가요? 그들이 독립체이면서 동시에 연합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례라는 것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정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데는 주도 법을 제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이 다르잖아. 이 동네 가면 뭐 이혼, 뭐 마약이 뭐 이 동네에 가면 마약 사범이고 이 정도 하면 또 이쪽에 가면 아니고 이게 법이 좀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법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상당히 독립적으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주체, 국가만 바라보고 뭐 국가에서 예산 따오는 데만 신경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국가 어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가 연방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때 이제 뭐 많이 문제됐던 게 재정도 분권하겠다. 돈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거 나누겠다. 그 다음에 이제 권한도 이양하겠다. 정부 간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겠다. 지방 정부의 책임성과 윤리성도 제공하겠다. 이것도 지방 정부도 우리가 지방 정부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선 지방 정부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는 뭐예요? 지방 자치 단체이죠. 그죠? 정부하고는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주민 주권 뭐 이런 거 실현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굉장히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꼽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을 했는데 여기 잠깐 뭐 그 재밌는 얘기를 좀 하자면 뭐 잘 안 됐죠, 그죠? 초기에 그 뭐 여소야대인가요? 국회가 여소야대 구조에서 뭘 좀 하려니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이거랑 관련한 많은 정책들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이제 그 대통령의 전반기를 보낸 것 같고 이제 정말로 여대 야소가 돼서 뭔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지방자치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제출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대통령님이 이렇게 한 건 마음대로 안 됐다. 일단은 마음대로 안 됐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계속 이 무드는 갈 것이다. 누가 하더라도 계속 이런 것들을 추진해 갈 것이다. 이게 이제 일종의 전체 세계적인 대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다른 얘기들은 좀 중첩되니까 그냥 또 넘어가고요. 주민자치 얘기로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자치는요, 제가 보니까 저 두 번째 강의에 중앙대학교 교수님 오셔가지고 옛날에 자치 얘기 좀 들으셨죠? 그죠? 예, 저도 그 선생님 특강도 듣고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좀 있었대요. 우리가 여러 형태로 그 향촌자치 같은 게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사실은 그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이제 싹 없어진 제도예요. 그런 그 동네자치, 마을자치, 향촌자치, 읍면동자치가 없다가 이게 살아난 것이 98년 정도예요. 아마 그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서천도 설치되고 이제 시작이 됐겠죠. 그죠? 근데 이때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훨씬 더 좀 더 강력한 그 읍면동 주민자치 이런 걸 상상을 했었지만 쪼그라든 채로 이제 그 뭐 여기저기 다 자르고 이렇게 쪼그라든 채로 중심만 살아남은 이런 형태로 이제 읍면동 주민자치 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것도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이거를 하시려고 뭐 굉장히 단식 투쟁도 하고 뭐 굉장한 노력 끝에 이제 이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약 20여 년간 하면서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인데도 있죠. 지금도 서천도 그 제도가 갖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자치랑 관련해 가지고
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문제는 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안부가 이게 박근혜 정부 때이거든요.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추진을 2013년에 하게 돼요. 여기 제가 이제 기억났어요. 서면이 시작한 것 같은데, 그죠? 서면이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한 것 같아요. 서면에서 오신 선생님 계신가요? 그때도 주민자치위원이셨습니까? 그럼 아니셨어요? 모르세요? 사실 제가 그때 충청남도 주민자치 시범 사업 할 때 컨설팅하러 제가 소속된 한국자치학회 안희정 지사님일 때 여기 투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디를 갔었냐면 예산군 대흥면하고 여성이라고 좀 좋은 데 준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그 아산 탕정면 두 군데 컨설팅 했었어요. 2년간이나 했었어요. 그때 주민자치회를 충남이 제일 먼저 굉장히 발빠르게 실천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안희정 지사님이 그 워크숍에 거의 다 오시고 그러셨어요. 지금은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뒤로 이렇게 흐지부지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아닐까요? MB 때 같은데요. MB 때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맞아, MB 때 시작이 됐고 박근혜 정부 때 그냥 흐지부지 좀 있다가 임기가 또 빨리 끝나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민자치회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지금 현재 2020년 현재는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시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괜찮으니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형이라고 주장을 하고, 충남은 충남형이라고 주장하고, 당진 가면 당진형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고유의 특성을 다 담아서 주민자치를 하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충남만 잔뜩 썼네요. 일부러 여기 오느라고 그랬구나. 그죠? 서천형은 없나요? 서천형이라고는 아직 안 했나요? 충남형으로 하고 있나요? 그래서 뭐 고향 가면 고향형이라고 부르고요. 화성 가면 또 화성형 주민자치 부르고, 이게 무슨 형자로 붙이는 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안부 주민자치 시범 사업이 일종의 토대가 되어서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형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역시 충남은 무시할 수 없는 주민자치회 우수 지역에 속한다. 당진이 전국에서 히트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논산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 서천도 좀 비슷한 상태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이때 그 설치된 그 일종의 히스토리랄까 이런 걸 보면, 원래는 이게 동사무소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읍면동을 폐지하려고 그랬어요. 읍면동을 폐지하고 그 공간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이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도록 설계를 했지만, 그때 당시 이제 공무원분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해서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무소도 되지만 그 건물이 그 안에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보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심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심의나 하는 그런 기구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그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렇게 잘 안 된다. 뭐 그다지 이제 주민자치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굉장한 그런 학계의 주민자치를 제대로 살려야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논의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법들을 만들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성격이 매우 달라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좀 전문성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을 왜 위원으로 모시고 자문 받잖아요. 그죠? 그런 수준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죠? 그 읍면동 자문 내지는 뭐 이렇게 읍면동에서 뭐 할 때 뭐 협조도 좀 하고 제가 이제 어느 서울에서 어느 그 동장님한테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하시는 일이 제일 큰 게 뭐예요? 그랬더니 솔직히 말할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동장이 제일 괴로운 게 인원 차출이라는 거야. 인원 차출. 어디 구청에 행사 있으면 머릿속 할당이 돼서 온대요. 그러면 거기에 보낼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 일단. 그죠? 낮에 주로 행사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위원 뽑을 때 그런 거 좀 되는 사람 이렇게 뽑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우이웃돕기 뭐 이런 거 하려면 이 주머니가 좀 넉넉한 분야이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는 그러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주민자치회는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이제 요 제도 요거 먼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요. 이것은 이제 동장이 동장이 주도해서 선정하면 돼요. 읍면동 동장님이. 그죠? 근데 이제 이 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제도가 조금 미비하긴 하지만 주민이 뽑게 돼 있어요. 주민이 뽑게. 지금 간접적으로 선거하죠. 지금. 그죠? 그렇지만 원래는 주민총회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뽑아야 돼요. 뽑고 그 다음에 위원들 중에 회장을 호선하는 거죠. 그 위원, 뭐 50명이 위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뽑힌 분들이 호선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민의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자치회는 그래서 총회가 있는 거예요. 총회가. 이런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다는 거는 총회 구성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총회 구성원이 누구죠? 주민이에요. 그죠? 주민 전부 다입니까? 뭐 어떻게 되죠? 지금 이게 조례마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뭐 성인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데도 있고 어느 또 지역에 가면 이걸 명백하게 규정을 안 해가지고 애들도 회원이야. 애들도. 그래서 막 총회할 때 애들이 잔뜩 와서 막 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명백하게 규정하는 데도 있고 규정하지 않는 데도 있고 일본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가구로 규정해요. 가구가 한 명, 가구당 한 명이 주민자치 회원이 되는 거예요. 회비 우리 주민세에 해당하는 주민자치 회비를 가구 단위로 부여를 하고 주민자치회를 직접 납부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틀린 거죠. 그동안 뭐 그냥 뭐 이렇게 동장님이 이렇게 뭐 봉사할 사람 이렇게 뭐 이렇게 지역의 유지 이런 분들로 이렇게 했던 거랑 우리의 주민자치의 정신을 제대로 살린다면 주민총회를 통해서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 무슨 단체 하면 총회 해가지고 다 일일이 뭐 뽑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선거를 너무 자주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뭐 약간 좀 여기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데는 이렇게 뭐 할당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몇 명, 그냥 공개 모집하는 사람 몇 명, 뭐 이래가지고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한 40% 뽑고 그냥 일반 공개 추첨으로 한 60% 뽑는데 이제 이게 제출한 사람, 지원한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첨이죠. 그래서 뭐 어느 동네 가면 뭐 한 3, 4대 1이 되고요. 또 어느 동네 가면 50명 이내라고 조례를 해놨는데 25명밖에 못 뽑았대요. 지원을 안 해가지고 하도 홍보를 안 해서 뭐 이게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점차 제도가 알려지고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 총회에서 뽑게 되는 약간의 뭐 선임 방식이 총회에서 직접 뽑지 않더라도 주민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좀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뽑아놓고 그럼 뭘 할 거냐, 어떤 기능을 맡길 거냐라는 거죠.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자치회관 운영 심의권이 제일 커요. 이거 앞서 여기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6대 기능이 있고 이 기능 담당하는 거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 기능이 있어요. 심의 기능. 그죠? 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기능은 이렇게 주민자치 업무, 협의 업무, 수탁 업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3대 업무 정도를 이제 꼽고 있습니다. 제가 3대 업무를 이쪽에다가 해놨을 수 있어요. 이게 보면 어떤 업무냐 하면 주민자치 업무, 협의 업무, 그 다음에 행정지원, 이게 위수탁 업무인데 요 뒤에 거랑 좀 요렇게 수탁 업무, 수탁 업무라고 하는 건데요. 주민자치 업무는 우리가 이미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행정기구랑 상관없이, 행정과 상관없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지역사회 형성 기능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자율영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요 뒤에 거 이 두 개랑 비교하면 행정과 뭘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하면 돼요. 그죠? 주민총회, 주민들이 모여서 총회하면 되는 거죠. 행정은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뭐 마을 축제, 뭐 불우이웃 돕기,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장 잘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업무가 권한 혹은 업무, 기능 뭐 다양한 용어로 표출이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 들어간 기능이에요. 그동안에 없던.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행정에게 우리가 시장님에게 우리가 위임했잖아요. 그죠? 대의제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집행부가 어디 동사무소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읍면동 사무소까지. 그러면 행정, 우리 서천에서 서천군청과 서천군청의 산하기구인 읍면동 사무소의 행정기능 중에서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는 주민자치회와 협의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는 너무 잘 아시니까 협의 업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혹시 보던가요? 행정에서 여기 낼까요? 주민자치 회장님, 대표니까 회장님께 여쭙겠죠. 이렇게 우리가 길을 내려고 하는데 회장님 이거 생활과 밀접한 건데 이거 낼까요? 이렇게 혹시 물어보시나요? 잘 안 물어볼 것 같더라고. 근데 이걸 자세히 제가 왜 안 되는가? 사실은 그 행자부에서 주민자치 시범사업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페이퍼, 현장 모니터링을 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잘 돼요. 예산도 다 이쪽으로 가더라고. 근데 이거를 한 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요, 1번 기능이었어요. 근데 그 이장나라 기능이 중복돼. 이장님, 맞아요. 이장님 기능하고도 중복되고 의회 기능하고도 일부 중복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너무 이장 통리반 뭐 이런 제도가 행정의 말단 기능이잖아요. 이거 하는 거가 일본은 주민자치회가 해요. 그 기능을. 근데 우리는 일제잔재래요, 그게. 근데 그걸 못 없애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전통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동장이라는 말도 굉장히 과한 말이래요. 마을의 장은 누구예요? 앞으로는 주민자치 회장님이 되셔야 돼. 진짜 촌장이, 그죠? 근데 왜 동장님이라는 말을 쓰? 그게 일제잔재라는 거예요. 왜 동장이야? 그분이 동사무소의 소장님이시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용어도 막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용어 먼저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죠? 그래서 행사할 때 그 동네 제일 어른이시라고 축사 같은 거 제일 먼저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장님들은 굉장히 중요하신 일 하시고 그러지만 행정의 연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명령을 수행하는 행정의 연장이라고 보는 거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사람. 리장이 주민자치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농촌에는 지금 그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분석해 놓은 걸 보면 농촌의 경우는 이장님이 거의 대표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주민 대표성이. 주민들이 만장일치가 돼야지 그분을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모시는 것도 리별로 다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협의 업무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행정 자체가 지금까지 행정에서 주민자치회랑 협력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법적 토대도 약하고, 예를 들면 뭐 토대가 있어야지 의무이거나 이래야지 의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민자치 제도는 저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뭘 의논할 때 의논의 그 업무를 행하는 근거가 되는 그런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에는 아직 주민자치회가 등장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는 막 주장을 해요. 이거 우리랑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그 본인들 공무원들 하는 일의 원칙으로 보면 아직은 안 해도 상관없는 거가 아닌가. 얼마 전에 이제 강동구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는 쓰레기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는 업체를, 그 동에 쓰레기 그 처리 업체를 굉장히 주민 불만이 많았는데 어느 날 바꾼 거예요. 그 동에서 바꿨어. 근데 이분들이 또 못하는 거야. 이게 바꿨는데도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50명이나 되거든요. 그 동네는. 그거 막 분과위원회도 발전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가서 그러는 거예요. 동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첨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구청에. 아니 이거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이보다 더 밀접한 게 어딨냐. 근데 왜 그런 거 뽑을 때 우리랑 의논을 안 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분들의 일하는 룰 같은 걸 보면 아직까지 주민자치회랑 의논하기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거에 대한 의지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조례를 잘 보셔야지 되고요. 사실은 조례를 잘 보라고 그러고 싶어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범조례예요. 시범조례는 본조례로 제정하기 전에 시범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도 시범이지만 그때 우리가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담아내야 돼요. 지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못하는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조례가 우리 주민자치의 서천 주민자치 헌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능이 뭔지, 실제로 기능이 작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뽑는 방식은 이렇게 뭔가 지금 저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작동시켜 봤을 때 제대로 될 건지 뭐 이런 것들 다 염두에 두면서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분들은요 주민자치 조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도 있었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아무도 몰라. 근데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1년 하고 연임만 가능하도록 만든 거예요. 1년 하고 연임만 가능하다. 그런 지역은 이제 그 정치적인 경쟁력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 뭐 이런 거 하시다가 이제
시나 구의원 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의원들이 조례 제정하고 개정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울에서 두 곳이나 그런 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어느 구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그걸 알고 너무 화가 나서 모두 다 사표를 들고 가서 시장님한테, 구청장님이지,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회기에 그걸 다시 수정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임기를 둘러싸고도 굉장히 말이 많지만 실제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공간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법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돼요. 조례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협의회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하시죠. 협의회장님께서 협상권을 가지고 의견 쫙 모아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요 지금 최근에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이게 1번 업무였어요. 협의 업무가 주민의 대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뭐 1,000만 원 단위 마을 만들기 이런 거 잘 잘한 거 하지만 행정이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몇백억짜리 뭐 이런 일, 중요한 우리를 위한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협의의 파트너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에다가 명시를 한 거예요. 명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좀 뭐 공무원분들의 문화라든가 법률적 뒷받침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제가 전국으로 봐도 이 업무를 제대로 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디서 이제 강의를 부탁해서 요 기능 중심으로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까지 시범사업 한 모든 지역에서 협의 업무를 제대로 한 데가 있는가를 봤더니 한때 당진군이 당진시죠? 당진시가 김홍장 그 시장님이 저희한테 그 협의 심의 업무, 주민자치 고유 업무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뭐 이 부분은 이제 뭐 행정과에 상관없으니까 협의 업무하고 그 수탁 업무를 관에서 내줘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관이 내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진시장님이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지시 내지는 뭐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주민자치회랑 협의할 업무 리스트를 내라. 전 부서에다. 그 다음에 또 수탁 줄 수 있는 거 한번 내봐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때 그 워크숍에 뭐 이렇게 참여했었는데 뭐 약간의 진행자, 한 분임의 진행자로 참석을 했었는데 한 125개 나왔어요. 업무가. 한 125개 정도가 나와서 그때 이제 난상 토론을 벌였었어요. 한 테이블마다 예를 들면 뭐 거기가 15개 시군인가 읍면동인가 있는데 그럼 15명이 골고루 한 테이블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굉장한 실내체육관에서 그걸 했었는데 그 협의 업무 그 다음에 뭐 위탁 업무 이런 걸 둘러싸고 굉장히 좀 우리가 보기엔 이거 받으면 좋겠는데 이래도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일 재밌었던 게 주민자치센터 운영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주민자치 전체적으로 가면서 제일 먼저 수탁해 주는 거가 수탁 업무로 치면 주민자치회관 운영권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주는 거예요. 근데 주는데 구에 따라 틀려요. 거기 25개 군데 25개 구에 따라 틀려요. 서대문구 같은 데는 간사 월급을 붙여서 줘요. 그러니까 거기 운영할 한 명의 인건비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데 또 그 어느 지역은 주민자치센터 수익 자체가 상당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또 그냥 자체적으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 틀려요. 그게. 어쨌든 그런 걸 제일 먼저 했는데 당진에서 그 얘기를 시장님이 이거 위탁 받으시겠냐라고 했을 때 저희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위원님들은 다 반대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가서 일단 거기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없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을 보니까 뭘 지원해 준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수익을 그 수강료 수입이 유일한 수입이잖아요. 그죠? 수강료 받아가지고 거기 사람 한 명 앉혀서 이거 운영할 만하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강료 수입이 굉장히 많은 조건이면 몰라도 지금처럼 겨우겨우 뭐 이렇게 시의 보조금까지 받아가지고 이런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걸 수탁한다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 테이블에서는 거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 갈등, 지역 갈등 문제를 그 좀 해결해 달라라는 요청, 지역 갈등 조정을 주민들이 해달라는 요청을 이제 시장님이 그 전에 저희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꼭지의 배경, 왜 그거를 이제 주민들에게 이제 갈등 조정 업무를 넘기고 싶은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은 서구에서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주민회에서 결정하잖아요. 주민들이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경관 이런 거 중시하는데, 스위스 같은 데 가면 지붕 색깔 뭘로 할 거냐, 집을 요렇게 짓겠다라는 게 주민회에 통과가 돼야지 거기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성, 뭐 아름다움 이런 걸 유지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당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때 들으니까 법으로 하면 여기 뭐 돼지우리를 짓는다거나 오염 공장이 허가 신청을 하면 내줘야 된대요. 이거를 법으로는, 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시장님 생각에 이거를 계속 법에 맞는다고 이렇게 계속 내주면 당진이 진짜 완전 망가질 것 같다. 그러니까 법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거를 주민들이 이제 이걸 좀 사실은 동네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 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거 우리가 받아가지고 동네에 더 갈등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한테 주지 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의견 조정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그 뒤에 어떻게 됐나 궁금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가 당진시청에 연락을 해본 거예요, 담당자님한테. 이제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바뀌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때 그 참석도 했고, 그때 뭐 주민자치 업무야 안 다뤘지만 협의랑 수탁 업무를 그때 다루고, 그 뒤로 어떻게 됐냐. 근데 이분은 모르시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 뒤로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그 꼭지를 제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메일 받았던 거 다시 봤더니 뭐 무슨 효녀 효부상을 결정하는 거를 협의하겠다. 그래서 뭐 무연고며 무연고며 벌초를 위탁 주겠다. 그 줄 게 없는 거야. 공원 청소 뭐 그러니까 줄 게 진짜 없는 거예요,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구나, 시간이 가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업무도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지금 위원회도 이제 곧 회로 다 바뀐다고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 업무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주민자치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저는 이거랑 이거라고 봐요. 이제 요거 좀 잘하면 요 두 개도 좀 눈을 뜨시고, 어떻게 협의를 시가 하는 우리와 관련된 업무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것인가, 의논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수탁받을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하시면 좋고요. 농촌은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런 비슷한 토론회 갔는데 꼭 위탁해줘,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에 위탁 줬으면 하는 업무가 있대요. 그분 되게 재밌으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거냐 말씀드렸더니, 그 멧돼지 잡는 업무? 멧돼지가 와서 막, 그때 가을이었는데 배추를 다 뒤져가지고 막 다 멧돼지들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신고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온대요. 그분들이 포스가. 그러면 이미 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기능을 주민자치회에다 주면 우리가 주민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잡겠다. 그래서 이제 그 행정하시는 분한테 답하라고 했더니 청포 법, 청포에 관한 법 이런 것 때문에 그 권한, 그 자격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대요. 그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 말씀에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업무들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 이런 업무들을 하면 좋죠, 그죠? 근데 일본은 그럼 주민자치회가 뭘 하나, 위탁 업무를 뭘 하나 봤더니 일단 가로등 관리 이거를 주민자치회가 하더라고요. 가로등 관리, 그 다음에 전기불 끄고 뭐 이게 전기 관리 이런 걸 하는데. 그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예 주는 거죠, 지방정부가 이 주민자치회에다가. 근데 그거는 뭐
돈이 남고 이런 걸 넘어서 주민에게 굉장히 편리한 거죠. 예를 들면 여기 가로등 나갔는데 주민자치회에다가 얘기하면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요. 금방 와서 이렇게 가라. 저렴한 비용으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근데 만약에 그걸 시가 처리한다면 아마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가 인건비가 더 많이 들 거예요. 이제 그런 업무들은 이제 그런 데로 가고, 그 다음에 전기 고지서, 무슨 고지서 나눠주는 거는 다 주민자치회가 하더라고요. 일본은. 일본은 좀 특이한 게 그 주민자치회 회비를 직접 내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로. 주민자치회를 직접 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행정이 걷어서, 그전에는 그냥 계속 썼고,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썼고, 근데 최근에 와서 주민세 환급 제도라는 게 생겼죠. 그죠? 주민세 환급이라는 말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데는 주민세를 받으면 그 지역의 머릿수, 가구수로 내잖아요. 가구수만큼 뭐 100% 다 돌려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0,000원 중에 뭐 8,000원이라도 그러든가 뭐 얼마가 된대요. 그만큼을 머릿수로 카운트해서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줘요. 그냥 주민자치회에게. 그래서 그 돈이 거의 한 1억 정도 돼요. 보통 그 한 동에. 그러면 그 1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1억에 대한 예산을 주민총회를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약간 주민자치회 한다고 지원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도 조금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사업비를 저절로 확보하게 된 거죠. 주민세 환급분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뭐 구청에서 주는 돈은 구청 예산 없으면 잘릴걸요 아마. 그죠? 원래처럼 뭐 코로나 예산 많이 가야 된다면 요거 자르자 이럴 거고, 시도 한계가 있는데 주민세 환급분은 안정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제 재정적인 걸 주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괜찮은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주민주권 실현을 할 때 제가 이제 목격을 좀 해보니까 과제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저는 좀 요약이 되더라고요. 제일 큰 문제는 주민자치에 대한 굉장히 낮은 인식이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제도도 좀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역량도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선생님도 잠깐 얘기해, 왜 그렇게 뭐가 읍면동에 뭐가 많아요? 무슨 회가, 그죠? 이런 거를 어떻게 주민자치와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주민자치에 대한 인지도가 서천은 높을 것 같은데요. 농촌이 좀 있어서 어떻습니까? 안 높아요. 서울은요, 제가 이거 강서구에서 조사한 거거든요. 강서구에서 주민자치회를 아십니까? 물었을 때 20%예요. 20%예요. 근데 동사무소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동사무소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다 알아. 근데 주민자치회가 있다는 건 모르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는 한은 주민자치를 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주민들의 인지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관 내에서, 행정 내에서의 주민자치에 대한 인지도를 넘어서 좀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의 비율도 굉장히 낮아요. 공무원분들도 동장님 되어서 부서에 발령받아서 이제 주민자치 아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로 오긴 왔는데, 읍면동 사무소 왔는데 주민자치 지원 업무를 해야 되는데 뭔지 몰라. 그러다가 또 이제 알만하면 또 인사이동돼. 뭐 이런 식의 구조, 이런 것들도 되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제안하고 있는 게 공무원 교육에 주민자치 교육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다. 그걸 하는데, 근데 굉장히 조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서울시도 조금, 행안부도 조금. 그래서 이게 좀 주민자치가 잘 되려면 그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 제도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해 보면 이제 시범사업 하신 입장에 계신 회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까?
해야죠. 네. 우리 서청구는 지난번에 우리 저 요구해가지고 네네. 운민장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내용을 몰라요. 네네. 솔직히 일본 사람인데 가면 또 아무도 몰라. 맞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시켰어요. 아, 가장 그런 거 외에 또 다른 제도는 뭐, 제도적으로, 여기는 제가 그거 궁금한데요. 공간이 마련돼 있나요? 주민자치회 공간. 공간이 지금 한 4군데밖에 안 돼 있어요. 서울은 공간을 100%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활동을 하려면 제가 그거 물어봤어요. 어떤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주민자치위원장님 동사무소에 오시면 어디서 일 보십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동장님 소파 동장님 소파에 앉아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담당자 옆구리에 의자 갖다 놓고 한 이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를 법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다가. 다른 데 넣어놨어요. 은근슬쩍 다 넣어놨어요. 보면 또 그걸 그 지자체 단체장들이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간이 뭐 협소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새로 짓거나 뭐 어떻게 이제 개조하거나 이런 데는 반드시 주민자치 공간이 있어야 돼요. 회 공간이. 사무국이 거기 들어가야 되고 회장님 거기 오셔가지고 일하셔야 되고 그죠? 위원님들 자유롭게 모여서 회의할 수 있어야 되고 분과위원회도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뭐 동사무소 직원 퇴근하면 못하고 그죠? 아니면 또 뭐 앞에 다방에 앉아서 해요? 다방에 앉아서 회의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전은 다 해준다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참 좋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간도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고 서울 같은 데는 그 동자치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충청 여기는 어떤가요? 자치지원관. 주민자치회를 돕는 그 중간 지원 조직 말고. 행정 매니저 한 분씩. 그렇구나. 여기는 행정 매니저라 그러는구나. 서울은 동자치지원관이라 그래요. 자치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한시적이잖아요. 그 제도 자체는 그죠? 한시적이어서 회장님들이 너무 의존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분한테 다 맡겨놓고 그냥 가도 안 되고 어쨌든 좀 잘 그분들이 있을 때 잘 활용하고 충분히 그 사이에 우리의 역량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관한 것도 좀 조례에다가 넣어 놓으셨습니까? 제도에 관련된 건데 교육에 관한 거, 우리들의 교육에 관한 거. 예, 너무 교육이 작아요, 실제로. 그죠? 우리들의 교육, 그 다음 주민자치 교육이라는 건 일반인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뭐 이통장님도 받아야 되고, 뭐 굉장히 수요가 넓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조례에 없으면 그 교육이 예산에서 다 깎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느 지자체 말이 나와버렸네. 제가 경기도 안산은 마을 만들기를 굉장히 잘하는 데인데 주민자치 교육 예산이 3,500이야. 마을 만들기 센터 주는 돈이 10억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주민자치 위원 교육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하는 데서 주민자치 교육을 하겠다는데 그것 좀 결이 틀려요. 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왜 예산이 이렇게 언밸런스한데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지 모르겠다. 최소한 반반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예산을. 그리고 중간지원 조직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왜 마을 만들기는 지원센터가 다 있어, 중간지원 조직이 있는데 주민자치 지원하는 중간조직은 왜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주민자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일을 해낼 조직인데 왜 우리를 지원해주는 중간지원 조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요, 고향 같은 데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자치 공동체 지원센터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아마 우리도 뭐 중간지원 조직이 마을 만들기만 하고 있다면 거기 주민자치도 얹어가지고 주민자치도 좀 지원을 받아야지 일이 돌아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과 협의 기능 이런 것들도 구체화되지 않고 조례 기능으로만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실현이 안 될 거라고 봐요. 협의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걸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절대로 한 발짝도 앞에 안 나갈 것 같아요. 조금 이게 구체화돼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구를 해야겠죠. 무엇을 우리랑 협의할 건지를 리스트업을 해라. 계양군가 인천에 거기는 아예 리스트업을 했더라고요. 의회에다 승인까지 받았어요. 이 업무를 이분들에게 위탁을 주고 또 이런 업무는 협의를 하겠다라는 걸 의회에 통과를 시켰더라고 거기는. 굉장히 일하시는 분이 잘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는 협의 업무 한다,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던져만 놨지 그 디테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제도적으로 훨씬 더 많이 보완해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요거는 어디서도 나오냐 하면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향해서도 지방정부가 권한을 많이 이양해주면 못 살 것이다. 지방으로 권한 이양하고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 제일 단점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격차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중앙정부 중앙집권 체계니까 제가 태백에 갔더니 태백은 마이너스가 된 지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공무원들 월급을 안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데가 옛날에 많이 들으셨던 유바리 같은 데는 공무원 월급을 못 줄 상태여가지고 일종의 파산돼서 중앙정부가 직영했잖아요. 거기를. 중앙정부가 그래서 직영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중앙정부에서 파견왔던 일종의 단체장, 임용직 단체장이 워낙에 잘 해가지고 그분이 계속 한대요. 지금 유바리시 시장을 굉장히 많이 복구한 그런 상태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우리가 역량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뽑아야 되는 거죠. 잘 뽑아야 됩니다. 사람 잘 뽑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근데 주민자치도 똑같아요. 진짜로. 우리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한 2억 지금도 당장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돈이 2억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가 2억이 들어가면 제대로 예를 들면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쓸 수 있으면 아무렇게나 써도 되면 돈이 얼마나 좋겠어요. 성과를 내고 회계 제대로 하고 갈등 없이 하고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룰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진행이 그렇게 돼요. 한 군데 그런 거 터지면 또 이만큼 부풀려서 얘기 나오는 것도 있죠. 되게 재밌는 얘기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정부에서 돈을 1억을 줬는데 시범 사업 하라고 줬는데 1억에 대한 관리권을 누구에게 줬을 것 같아요? 1억의 회계 책임을 동장님한테 줬어요. 근데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하는데 이제 이분이 혼자 시내예요. 시내인데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말 잘 안 듣고 서먹서먹하고 하면 술도 한 잔 사주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술도 사주고 저녁 식사도 먹고 이랬는데 술 먹은 거 회계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왜 당신이 마음대로 이게 돈을 된다 안 된다 그러냐. 당신은 집행만 우리가 달라면 주고 이렇게만 하면 되지. 동장이 왜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행자부에 묻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한 1, 2억 내려주면 이거 제대로 관리할 건가? 사업을 제대로 성과를 내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의문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적당한 비용은 치르셔야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좀 해야 돼. 막 이렇게 써서 문제 생기고 이러면서 정착되어 가겠죠. 우리 정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정부 초기에 할 때 얘기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잘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우리가 공무원분들 질도 좋고 투명하고 뭐 다 좋아졌는데 초기에는 안 그랬대요. 공무원들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우리가 적당한 비용은 반드시 치러야 될 것이다. 근데 너무 많이 치르면 안 된다. 그래서 리스크하고 뭐 회계 오류 있고 뭐 사업 실패하고 뭐 이런 거 아마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걸 딛고 일어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돈을 안 주고 일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잘하지도 않아. 잘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좀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우리의 역량을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당장 만약에 조금 주민자치에 대한 그런 어떤 역량 부분에 대한 보충을 한다면 저는 좋은 주민자치위원분들을 좀 영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꼭 공개 추첨 뭐 이런 걸로 다 하지 말고 한두 자리는 예외를 둬서 저분은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초빙제도 좀 만들어라. 초빙제도. 저희가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은 은퇴하고 오셔가지고 뭐 지역사회에서 위에서 일하고 싶은데 이게 주민자치위원으로 넣어가지고 뺑뺑이 돌리는데 참여하고 싶지는 않아 내가.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모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제도들도 좀 여지를 두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농촌은 꼭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농촌. 왜 그러면 은퇴해서 와서 뭐 어떤 형태라든지 헌신하려는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분명히 이 뭐 공모제도에는 응모를 안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해안들을 이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이 가지시면 주민자치가 상당히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뭐 사무 역량이라든가 해외 운영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습이 되어서 굉장히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 돈 주려고 그랬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게 서울시에 조사했을 때 공무원들이 돈 주면서 제일 두려운 게 이게 역량이 이거 안 돼가지고 회계가 안 된다라는 거 이걸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좀 교육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좋은 분들 지역에 굉장히 사실은 한국에 지금처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우리 한국의 역사상 최고예요. 바로 우리 전 세대만 해도 까막눈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기 시작했는데 그 원질에 있는 사람들은 평균 학력이 고졸이에요. 처음으로 고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낳은 자녀들은 이제 에코 세대라 그래서 걔네들은 평균 학력이 전문대졸이에요. 지금 아마 더 밑에 애들은 평균 학력이 대졸일 거예요, 아마. 4년제 대졸일 거예요. 대학 진학률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은퇴도 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개시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전 진짜 할 말이 많아요. 보통 동장님 방에 가면 몇 개 붙어 있어요? 단체?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체육회도 있고 뭐 요즘에 더 생겼죠, 그죠? 또 더 많이 생겼어, 그죠? 예. 이 와중에 주민자치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이 와중에 주민자치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네, 협의회장님 맞습니다. 근데 동장님 방에 가면 저는 동장님들한테 그 얘기 꼭 드리고 싶은데 보통 민간단체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레벨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일반 뭐 예를 들면 뭐 새마을이나 예를 들면 우리보다 더 역사가 오래됐지만 새마을이라든가 뭐 바르게 살기라든가 이런 조직하고 우리가 같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 선발됐기 때문이에요. 주민의 대표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늦게 태어났지만 비로소 종갓집을 만들어 준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 일종의 그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위원회는 조금 다르지만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우산같이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우산이고 이 밑에 다 이렇게 들어오도록. 근데 이게 뭐 지배하거나, 그죠? 명령하거나, 뭐 상하를 따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협력하는 거죠. 협력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조정하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 지금 읍면동 생태계가 진짜 문제가 돼요. 실제로 서울 같은 데는 신사회 운동하는 단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뭐 새마을, 뭐 약간 이런 단체하고 갈등이 되게 심해요. 같은 동네에서. 꼰대로 보죠, 우리를. 주민자치위원회를 꼰대로 봐요. 그죠? 꼰대로 보고 자기네는 이제 조금 뭐 민주성도 익히고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고 좀 젊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둘이 갈등이 첨예한 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성미산 마을인가, 거기도 굉장히 좀 전국으로 유명하지만 제가 그 주민자치회 갔을 때 위원장님 성미산하고 관계는 어때요? 그래. 몰라. 그 사람들 뭐 하는지 그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산 같은 역할, 늦게 태어났지만 우리가 맛집이다. 그래서 제사도 우리가 지내고, 그죠? 집안 행사는 우리가 주최한다. 이런 방식으로 서서히 이 생태계를 정리해가지 않으면 정말로 그 내부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농촌은 더 많은 것 같던데요, 단체가. 뭐 문중회도 있고, 그죠? 뭐 무슨 개발위원회도 있고, 서울은 그런 거 없는데 별게 다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조금 뭔가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뭐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조금 질서를 잡아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제가 안산이 이제 주민자치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산의 사동이라는 곳을 갔는데, 안산은 굉장히 특이한 게 거기는 도시잖아요. 공업도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참여의식이 높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 조직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 뭐 무슨 복지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거기는 그 뭐 30몇 개인가 된대요.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주민조직협의체를 만들었어요. 먼저 주민조직협의체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도 조인을 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주민들이 참 의사결정을 잘했더라고. 공동대표제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대표예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는 이 30개 단체 협의회의 당연직 간사예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의 질서를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할 때 자기네는 공개 추첨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모시고 싶대요. 그러면 진짜 동네가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안산시 조례는 그렇지는 않아. 공개 추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건지 저도 궁금해요. 그 지역이. 근데 가봤더니 뭐 그 지역에 올해 그 주민자치협의회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예산이 한 2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주민자치회 뭐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닌데 정부에서 따온 예산, 경기도에서 따온 거, 안산에서 따온 거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독립적인 공간도 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랑도 관계를 정립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싫어했대요. 그냥 뭐 같이 하자라니까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산시에서 뭐 주민자치회한테 돈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는데 일을 하려고 보니까 손발이 없는데 여기는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이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이해하게 되고 이제 그런 조직으로 발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지금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뭔가 조금 정리를 지금 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처음으로는요. 네. 같이 위원회 만들 때 네. 처음에 원장들이 이 단체를 다 모셨어요? 모셨어요. 아. 부담이 없고 예. 술 모실
아, 여기는 또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다 틀려요, 지역마다. 농촌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괜찮은 단체들 다 모시고, 심지어는 뭐 농협조합장님 이런 분들도 모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괜찮은데 이제 또 그게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이런 단체 하는 사람은 주민자치위원회 오지 마라, 이런 배타적인 데도 또 있어요. 지역적으로. 굉장히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이게 다 틀려요, 가보면. 그 다음에 이 통장 하시는 분들 절대로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못 들어오게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반드시 들어와라, 이런 데도 있고요. 이게 다 틀려요. 이게 조례로 하는 이유가, 우리가 조례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지방자치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라는 그런 주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이제 이 통장 역할, 기초원가의 역할 중첩 문제는 이거는 쉽게 풀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도라는 게 만들어 놓은 걸 없애는 건 무지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초기에 그 주민자치제도회 설계할 때, 그때 당시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뭐 이런 제도의 초안에는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기초지자체 의원 없애는 거였어요. 그리고 왜 그때 전국을 한 50개 지자체로 만들고 시도 없애고 한 50개로 해가지고 행정을 2층 체계로 만드는 안 같은 게 많이 논의가 됐었을 때, 그때 뭐 사람들이 전해주는 얘기 들으니까 기초지자체 의원 없애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셨다. 왜 반대했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살아있는 거죠. 우리랑 그 기능과 뭐가 좀 겹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장도 상당히 겹쳐요. 그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에 주민자치회 제도를 넣은 건 또 의도가 있겠죠. 그죠? 직접 민주주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복잡한 읍면동 생태계에서 정말로 이게 해결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문제예요. 시장이 많은 데 가면 시장 상인회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아파트도 지금 20동, 20개 동, 18층짜리가 20개 동이 있는 대단히 아파트이거든요. 그건 5천 세대는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거기에 입주자 대표자가 그 동네, 저희 내곡동인데 내곡동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니에요. 협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메인 아파트야, 이 동네. 근데 주민자치회 이 사람이 당연직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우리 뭐 아파트에 사는 보통 사람이 가서 내곡동 뭐 저희 뭐 아파트에 대표 발의를 할 수 있을까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역 대표 형식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분명히 이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거주자가 70% 된대잖아요. 이게 지금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역시 이제 남아 있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이게 지금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도 여러 번 회의를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법이라는 거는 전국에 똑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쉽게 농촌형은 달라야 한다라는 결론은 이제 내려진 것 같아요, 거기서. 근데 그럼 아파트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아직 대안을 안 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천은 아마 서천 나름의 또 사정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로의 성공 조건에서 앞으로 이 대표성을 갖는 단체로서 위상 정립,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단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산이 되어야 한다. 우산이 되어야 한다. 이게 막 강제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문중을 보더라도 갑자기 젊은 종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내가 종손이니까 다 나한테 꿇어 뭐 이럴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종손으로서 역할을 서서히 해나가면서 이제 그 어떤 종가로서 뭐를 확보해 나가는 것처럼 분명히 이런 어떤 전략 같은 게 필요할 것이다. 제가 그 탕정면에서 그
뭐 의논한 끝에 그때 실시했던 요 위상 관련한 문제는 그 탕정면 회장님이 굉장히 열심히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막 시범 지역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좀 약간 돈도 있고 거기는 삼성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스폰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연말에 뭐 그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모든 단체들을 연말에 모으셔가지고 일단 그 단체가 한 걸 다 자랑하는 기회를 줘라. 뭘 했고 우리가 그죠? 그다음 또 내년엔 뭘 할 거고 그게 이제 사업 보고 및 그 내년도 업무 계획 발표야 사실은. 자랑 막 시키고 밥 사주고 그죠? 어디서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또 재주가 좋으셔가지고 도지사상도 막 어디서 받았어. 도지사상도 가져왔어. 또 충청도 의회 의장상도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그런 걸 들어보고 잘한 데는 이렇게 막 상도 막 푸는 거죠. 상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자치회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심 역할을 한다라는 걸 나름대로 선언한 거죠. 주민자치회도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우리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 전략이. 그 회장님 잘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 권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죽어버린 권한.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주민자치 고유 업무 계속 할 것 같으면 주민자치회 한 거 반밖에 못 찾아먹는 거야. 주민자치 원래 의도한 제도의 반도 못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제도를 설계할 때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과 거버넌스 하는 파트너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끼리 하는 일에 뭐 축제한다고 돈 1,000만 원, 그건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나는. 행정은 막 몇백억 들어가지고 지금 일하는데 이거 주민의 의견을 하나도 반영 안 돼. 뭐 예를 들면 그렇다고 치면 행정 굉장히 중요한 일 하잖아요. 그런 일에 우리가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의견 내고 우리들의 뭐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굉장히 인색하니까 지금 뭐 제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내놓은 걸 보면요. 지금 시범사업에서 막 1억짜리 사업 대부분 한 1,000에서 2,000 사이 사업이에요.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막 10꼭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을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약하죠. 굉장히 약하죠. 제가 서울 강서구에 5개 동 한 걸 전체를 분석해가지고 그때 컨설팅 해달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전부 다 그냥 불우이웃 돕기, 그죠? 꽃길 만들기,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주민자치회 기본 역량은 어떻게 강화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를 일단 체력을 튼튼히 해. 지금은 성장기야. 우리를 튼튼히 하고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사업도 있어야 되는 거죠. 베푸는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지역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렇게 뭔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했냐 그랬더니 어디 모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하실 때 그런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 역량 강화 부분, 기초 작업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해야 되는 일은요, 1번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역 문제 해결이에요. 두 번째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이 더 좋아지는 데 기여하는 일. 크게 2가지인데 더 우선순위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봐요. 그게 더 급하잖아요. 문제가 더 급하잖아요. 요거는 하면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요거보다는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게 제일 급한 거죠. 그럼 그게 뭐냐를 포착해내는 능력, 그걸 사업화하는 능력, 실행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있느냐, 저는 과제를 발굴하는 능력도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과제, 아까 강서구도 그렇게 주민자치 시범사업 하면서 발굴해 놓은 과제들을 보면 그냥 교육문화사업이야. 다 교육문화사업이야. 무슨 아빠와 함께 들어온 그죠? 그죠? 헐몸 어르신 닭 삶아주기. 그 너무
되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근원적인 우리 지역의 문제들을 발굴하고 이것들을 해결해내는 능력, 그게 우리에게 기대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뭐 그런 닭 삶아주고 뭐 이런 것들은 또 뭐 우리가 해도 되지만 사실 주민자치회가 된 이상은 메인은 아닌 것 같아. 그게. 이제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의 인지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프랭카드 자주 붙이셨으면 좋겠어. 요즘에 프랭카드밖에 안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게시물 붙여도 잘 안 봐. 그래서 프랭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주민자치회가 뭐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계속 좀 내보내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선생님도 계시니까 그러는데,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주민자치회가 소개가 되나요? 뭐 하는지 전혀 몰라. 최소한 명단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동사무소에 센터구실을 하는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없는가를 물어봤더니 그게 행정에서 관리하는 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회의에서 회의록 올릴래도 여기 우리 위원분들이 못 올리고 공무원 들여가지고 공무원만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그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홈페이지예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마포처럼 서버를 따로 만드세요. 링크를 따로 걸어. 그래가지고 주민자치회의 그 사업 내용 뭐 이런 거 막 자랑하고 싶은 거, 활동 내용 뭐 이런 걸 막 링크로 들어가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시가 해야 되는 거지. 서청군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돈도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그죠? 그 약간 좀 공통 포맷으로 만들고, 그러면 제가 서청군에 이제 서면에 이사 왔어.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서면 면사무소 한번 갔는데 행정 정보만 있어. 아, 근데 거기 번쩍번쩍하고 주민자치회가 있네. 그럼 클릭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주민자치회가 있고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또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옛날에 마포만, 서울에서 유일하게 마포만 그거를 따로 구축을 해가지고 모든 회의록, 모든 사업 내역, 활동 상황 이런 걸 올려가지고 옛날에 아마 무슨 상도 크게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지금 앞으로 인지도의 문제, 기록의 관리 문제 뭐 이런 거랑 다 연결되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카톡방에 나가서 하고 밴드 따로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밴드 따로 하고 뭐 카톡방 따로 개설해서 주민자치회 소통한다. 그것도 그거대로 하시지만 공식적인 그런 홈페이지 같은 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회장님과 임원들의 리더십과 헌신성. 주민자치 처음에 회장님 되시는 분들은 엄청 힘드시더라고요. 위원장님하고 이게 질이 다를 정도로 힘드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어느 동네에 그걸 봤는데 이 여성분이 되셨어요. 근데 거기는 신생 아파트 지역이야. 인천의 검단지구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뭐 궁금한 사람들 다 해가지고 뭐 한 3대 1인가 돼가지고 50명이 뽑혔어요. 근데 회의를 가는데 제가 참관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50명이 되니까요. 회의가 잘 안 되더라고. 이렇게 앉으셨어, 이렇게. 보통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렇게 네모로 앉아가지고 25명이면 결성 몇 명 하고 그러면 이게 얘기가 되잖아요, 좀. 근데 50명은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얘기가 안 돼. 그러고 이제 그동안의 주민자치위원들은 나름대로 호흡을 맞춰와서 뭐가 있어요. 뭐 척하면 척이고 뭐 이런 게 좀 양해가 되는데 이 50몇 분들이 그동안 이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제가 전혀 주민자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반, 있는 사람이 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도 기수가 다 틀려. 이제까지 주민자치위원회 해온 게 바로 전 기수가 아니라 추첨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1대 위원장 하셨던 분도 들어오신 거예요. 아주 노인이신데도 오셨더라고요. 그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원장님이 그 회의를 하는데 철저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조금만 뭐 이상한 거 있으면 막 손 들고 막 딴지 걸고 회장님 힘드시구나. 제가 엄청 힘드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주민자치위원이 되면요. 회장님 좀 잘못해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뭐 임원들 좀 잘못해도 봐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정신 같은 것도 좀 해야지. 뭐 여기가 무슨 국회에서 그런 걸 배웠는지 막 안 되면 바로 싸대고 이러면 주민자치는 못 굴러가더라.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주민자치 잘하는 데 가보면 굉장히 탐방 같은 거 많이 가요. 다른 지역에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못 갈지라도 여러 번 이제 좀 다녀보시고 이러는 거 또 뭐 필요하면 이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걸 배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군에서 필요한 것 같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분야를 배우시는 거를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경기도 고양에 풍산동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그 위원장님이 자기네가 딱 필요한 분만 불러요. 필요한 분만. 그렇게 하니까 뭐 자기네가 이번에 무슨 경제사업을 한다. 무슨 뭐 주민자치센터에서 경제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경제사업 할 사람, 우리 같은 뭐 브로드한 넓은 주민자치 얘기하는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딱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경험 있는 분을 오시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가시고 나서도 또 도움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뭐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민자치회는 성공의 관건이 분과위원회인 것 같아요. 분과위가 잘 돌아가서 올려주면 회장님은 그걸 전체로 조율하고 통할해가는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님하고 몇 명하고 막 이렇게 사업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이 분과위원회가 잘 돌아가도록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서울에서도 이 분과위원회는 여기도 똑같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일반 주민들도 분과위원회는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교육분과 이런 데 사람이 많더라고. 마을 만들기 분과도 많아. 근데 뭐 또 다른 분과는 사람이 한두 명 모집을 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분과 조정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회장님이야 임원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주민이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존재다. 뭐 이런 얘기. 민주주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뭐 잘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또 이런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잘 하시고 혹시 또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도 가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요. 감사합니다.